전자기파라고 그러면은 전자기파라는 요 말 자체를 순우리말로 빛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 전자기파, 빛 똑같은 말이구나. 사람, 인간 똑같은 말이구나. 뭐 의자, 걸상 똑같은 말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전자기파가 빛이다라고 하질 않고 빛은 일종의 전자기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빛이라는 말을 갖다가 아, 나는 빛이란 말을 가시광선에 한해서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동물이에요? 야, 네가 동물이냐? 뭐 그랬어. 얘들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유, 이건 동물이냐 뭐냐? 그랬어요.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빠요? 아우, 저건 동물이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쁜 사람. 아우, 저건 동물이구만. 했을 때 기분 나쁜 사람. 기분 안 나쁘니? 괜찮아요? 기분 나빠? 그래? 그럼 넌 뭐 식물이냐? 이러면 그건 아닌데 싶죠? 무슨 얘기냐면 이 동물이라는 말을 식물과 대비해서 쓰면 사람은 동물 맞죠? 식물 아니잖아. 생명체 중에 동물 맞는데 뭐 나 동물 그래 맞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동물이란 말을 사람하고 짐승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아닌 걸로 구분할 때 동물이란 말을 짐승으로 이렇게 쓸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일단 너는 동물이다 그러면 아, 일단 이건 사람 아니고 짐승이다라는 걸 동물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 내 욕하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이것도 넓게 쓸 때 있고 좁게 쓸 때 있는 것처럼 빛이라는 말도 전자기파냐 가시광선이냐 이거를 사람마다 조금씩 자기 이거 합의를 안 하면은 다른 말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에는 일단은 내신 시험 볼 거기 때문에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한 번 정도는 이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 빛이요, 감마선도 빛이고 X선도 빛이고 자외선도 빛이고 가시광선도 빛인 거예요. 빛은 가시광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일단은 나는 요 의미로 빛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빛이라는 말을 가시광선에 한정 안 하고 일반적인 전자기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참고사항이고요. 전자기파라 그랬을 때 일단 여러 가지 파동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유도해서 만들어지는 파동이다 라고 할 거다. 그래서 공기가 진동하는 현상을 통해서 음파가 전달된다. 내가 물을 떠났더니 물이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퍼져나가 물결파, 수면파, 줄을 흔들어 봤어. 이런 것과 또 다르게 뭔가가 흔들흔들하는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게 실제 물체라기보다는 여러분 앞에서 배웠었던 공간의 성질인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공간적 성질이 진동하는 것이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이 빛 현상, 가시광선 현상 이거 자체라기보다는 그 전파 과정에서 공간의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 유도돼서 흔들리는 과정, 이걸 전자기파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눈으로 감지했어 라고 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생기느냐, 앞에서 공부했었던 앙페르 법칙,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약간 더 응용한 것, 전기장이 만드는 자기장과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유도,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드는 현상이 같이 상호 유도를 하게 된다라고 그럽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요 말 자체도 조금 어렵기도 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통 또 실험이나 뭐 이런 데서는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앞에 뭐 쭉 설명된 거는 좀 교양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252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전자기파의 검출이라고 하는 요거 헤르츠 실험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볼게요. 자, 먼저 헤르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헤르츠라는 사람의 진동수를 몇 F헤르츠라고도 하지만 단위로서도 쓰이지만 헤르츠라는 사람이 한 실험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게 맥스웰이라는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이러이러해야 될 건데 라고 얘기했던 거를 실험적으로 검증해냈다라고 하는데요. 자, 요걸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보면은 유도 코일이라는 게 있는데 유도 코일은 그냥 유도 코일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전원장치를 연결을 해 놨어요. 전원장치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그려졌는데 전원장치 그냥 배터리라고 생각하든지 콘센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원장치인데 이게 교류 전원장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도 코일을 거쳐서 어쨌거나 전선으로 연결된 이런 회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작동시키면 원래는 이래야 돼요. 원래는 여기 연결이 끝까지 돼 있으면은 띡 키면은 여기 전류가 윙 이렇게 이쪽으로 흘렀다 저쪽으로 흘렀다가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를 끊어놨어요. 이렇게 그림을 작게 그리냐? 여기를 끊어놓고 어이구 끊어놨으면 전류가 못 흐르네 싶은데 여기에다가 금속판을 만들어 놨다라고 합시다. 어쨌든 전류는 못 흘러요. 그런데 전류는 못 흐르지만 이게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될 때 극판 사이에는 전기장이 원래 전류가 흘렀어야 될 방향으로 형성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전류가 흘렀어야 될 상황이 되면 극판 사이에 실제 전류는 안 흐르지만 감전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또한 전기장이 형성이 또 된다라고 해가지고 교류회로 교류전원장치에 전원을 올려놓으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는 못 흐르지만 끊어놓은 부분 극판 사이에 전기장이 아래였다가 위였다가 아래였다가 위였다가 이런 게 바뀌기는 한다라고 그래요. 자, 이런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요 장치 부분을 요 극판을 요렇게 도선 이렇게 있고 극판이 요렇게 요 극판이 요렇게 생긴 모양으로 되기도 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 극판이 요렇게 되도록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원래 이게 윗극판에서 요렇게 돼야 될 때는 요 사이 전기장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요 부분 공간에서 반대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전기장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뭐 그러려니 하기만 해도 됩니다. 이거나 이거나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랬을 때 여기 전기장이 형성이 됐을 때 그 주변에는 앙페로 오른손 법칙이 여기서 나와요.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주변 공간에 자기장을 이렇게 형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될 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너무 시험 끝나면 바로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류가 흘렀어야 될 공간에 도선이 끊어져 있으면 전기장이 이렇게 저렇게 형성이 되는 게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주변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돼야 될 때 저렇게 돼야 될 때 자기장 또 이렇게 형성돼요. 똑같아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도 여기 도선 끊어져 있던 것처럼 여기에도 동그란 도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지는 않고 그냥 이런 가상의 공간만 설정해 보면 여기에 자기장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공간에 자기장이 생겼다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없어졌다가 반대로 생겼다가 강해지다 약해지다가 또 약해져서 없어졌다가 반대로 됐다가가 계속 반복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원래는 여기에도 유도 전류가 흘렀다가 말았다가 해야 되는데 전류가 안 흐르고 전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전기장이 거꾸로 생겼다가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요런 모습이 요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죠? 요렇게 되는 게 요렇게 되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또 요 주변을 감싸면서 자기장이 요렇게 또 형성이 된다. 전기장, 자기장. 그 다음부터는 반복하면 돼요. 전기장 또는 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해가지고 공간상의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성질이 계속 변하면서 서로를 유도해 가면서 퍼져나가는 게 이쪽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전파되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손 갖다 대봐도 뭐가 흔들리네, 이쪽으로 흔들리네, 뭐 이런 것들을 못 느껴요. 사람은 못 느낍니다. 뭐가 그런 게 있나 보다까지만 하고 이렇게 그 정도로 추측만 하는데, 좀 먼 위치에다가 안테나를 놓거나, 뭐 여기 그림에서는 검출기라는 거를 만들 건데, 좀 멀리 있는 검출기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거나 안테나를 갖다 놓을 때도 있는데, 안테나 먼저 합시다. 안테나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엔 이게 그냥 금속 도선이에요.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이 현상에 의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바뀌다 보면 안테나가 있는 위치에도 전기장이 형성되고 반대로 전기장이 형성되고 하는 게 반복이 되면, 이제 안테나의 전기장이 아래로 걸렸다 위로 걸렸다 하게 되면은 금속 안테나에 쓸 자유전자가 요 위에서 진짜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전자 일렉트론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에 왔다 갔다 하는 전류 현상은 검출이 될 수 있으니까, 뭐요? 나는 저기다가 전원 만들어서 멀리 떨어진 데 금속 도선만 만들었더니 여기에 전류가 흐르네?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뭔가 전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장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여기 빈 공간에 멀리까지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됐구나를 확인하는 실험이 헤르츠 실험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2조 전자기파의 검출, 맥스웰이 예측한 전자기파 현상을 이러이러한 장치로 만들었다. 유도 코일, 구리판, 전극, 전압을 걸어서 방전을 시켜서 전자기파를 발생시킨다. 요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실제 실험에서는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런 장치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방전 전극까지가 앞에서 얘기한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서로 멀리 떨어진 지점에다가 검출기라는 걸 만들어 놔서 여기선 안테나가 그런 역할을 할 건데, 여기에서 안테나는 그냥 전류가 흘렀지만 여기다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기가 빠지직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방전이 일어나는 걸로 또 확인하는 식으로 전자기파가 전달된 걸 확인을 해 봤다라고 하는 게 이 시험의 전체적인 구조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극에서 방전을 시킬 때마다 검출기에서도 불꽃 방전이 일어나는데, 검출기에서 불꽃 방전이 일어나는 것은 공기 중으로 전자기파가 전파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조금 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비슷한 설명이 나타나는데, 전기장, 자기장 상호 유도되면서 쭉 퍼져나가던 중간에 안테나를 만들어 놨더니 여기서
중간에 꺼멓게 이렇게 동그란 뭐 요런 게 전자를 표시할 건데 전자가 진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금속 안테나에 전자기파가 도달하면 안테나 내부의 전자들은 전자기파에 변화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진동을 해서 교류 전류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뭐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파되는 전자기파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파되던 것을 이런 쌍극자 안테나라는 걸 이용해서 또 검출해내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축전기를 마주보게 금속판을 마주보게 해놨다가 사이를 벌려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지 않게 나란하게 놔둬도 뭐 똑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검출과 관련한 아니면 전자기파 형성과 관련한 내용이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용어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설명하는 거고 뭐 그런 게 있구나 라고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게 그림이 복잡한데 이것도 그냥 모식적으로 그릴 때는 여기서 전자기파가 발생해서 퍼져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그러한 전자기파도 나는 그냥 빛이라고 그냥 얘기도 해버릴 건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짧은 애가 진행할 수도 있고 파장이 긴 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물결, 파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파장을 다르게 해서 전파를 시킬 수도 있기는 있는데 자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면은 전자기파는 진공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자기파가 진공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 속도를 누가 보든 똑같은 속도로서 확인한다. 광속불변의 원리라고 그러면서 진공 속에서의 전자기파 앞에서는 빛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전자기파 전파 속도를 C라고 약 3억 미터 퍼 세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전자기파가 진공 중에서는 이런 속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전파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전자기파에 대해서 파장이 긴 것도 짧은 것도 만들 수 있다면 진동수가 어떻겠다? 진동수가 파장이 클 때 작고 파장이 짧을 때 진동수는 크겠다라고 하는 다른 파동들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더 길어지면서 진동수가 더 큰 파장도 짧으면서 진동수도 작은 파동도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진공을 통해서 전파되는 빛 전자기파는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짧고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이 길고 라는 것이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일단은 해야 되겠고요. 매질이 뭐 진공으로서 똑같으니까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런 진동수는 큰데 파장은 짧은 전자기파부터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긴 전자기파들을 임의로 우리가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이름을 붙여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우리가 하진 않았죠. 과학자분들이 이제 잘 해놨는데 가장 진동수가 크고 이 정도쯤보다도 진동수가 크거나 파장이 짧으면 다 요렇게 부르자라고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이름 붙인 것들 중에 제일 짧은 거 그냥 전부 다 라고 한 것들을 뭐라고? 이걸 감마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알파, 베타, 감마, 그리스 문자 감마예요. 이거 R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 읽은 겁니다. 감마선이고요. 감마선보단 조금 파장이 길고 진동수는 작아졌는데 그래도 굉장히 진동수 큰 것들 어떤 거? X선이라고 이름 붙여놨고요. 요거보다는 파장 더 길어진 거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엔 이름 뭐라고 붙여? 가시광선. 그 다음이 적외선. 그 다음 이름 붙인 것 중에 마이크로파가 있어요. 마이크로파. 그 다음은 뭐 라디오파도 따로 하기도 하는데 그냥 전파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파 영역 중에는 라디오파라는 것도 있고요. 요 순서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줘야 돼요. 외워주자. 자, 그런데 그나마 조금은 외우기 쉽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 특히 가시광선 영역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이 요만큼에 해당한 영역인데, 여기를 파장 기준으로 약 400 내지는 700, 780, 800 나노미터의 파장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할 건데, 가시광선,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광선이라는 뜻인데요. 가시광선들은 이 진동수와 파장이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색깔 차이로 감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색깔 차이가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 순서입니다. 빨간색이 파장이 긴 쪽, 짧은 쪽. 빨간색이 파장이 긴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파란색, 보라색이 요렇게 여기 노란색은 좀 요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파장이 긴 쪽부터 빨주노초 파남보로 우린 인식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 아예 안 보이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자,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게 여기인데 이 표처럼 만들었을 때 가시광선 이쪽에 있는 걸 적색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적외선, 요쪽을 보라색, 자색이라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바깥쪽, 자색 바깥쪽이라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파장 짧아져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빨간색 바깥에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뭐 이렇게 있다라고 요쪽 몇 가지 조금만 더 외워줍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파장이 뭐가 길고 짧고 진동수가 뭐가 크고 작고, 그래서 그것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사용처가 어디냐라는 것들을 요걸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줘야 됩니다. 수능에서든 내신 시험에서든 거의 무조건 한 문제는 꼭 나오게 돼 있어요. 많으면 두 문제, 뭐 응용해서 두 문제 내지는 이거 관련해서 한 문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책에 정의된 내용, 자료에 정의된 설명된 내용들, 여기서는 우리가 가로로 써놓은 요 순서에 대해서 253쪽에서는 세로로 위에가 감마선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전파 영역들까지 써놨는데, 여기서는 왼쪽부터, 책에서는 위쪽부터 한번 써봅시다. 가장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짧은 것 감마선 있고요. 감마선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일단 생략했고 X선 해놨는데, X선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X선 사진 그랬죠. 이게 그 유명한 엑스레이죠. 자, 요게 엑스레이고요. X선은 투과성이 크기 때문에 살은 뚫고 뼈는 못 뚫어서 신체 내부 상태, 뼈의 상태 이런 거를 관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 X선, 엑스레이겠지, 엑스레이 사진 뭐 똑같은 말이죠. X선, 엑스레이니까. 그러는데 X선 사진을 쓴다, 신체 투과해서 안쪽을 본다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건데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합니다. CT 촬영이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둡시다. X선 여러분 찍어봤죠? 이렇게 해가지고 갈비뼈 막 나오고 목뼈 나오고 등뼈 나오고 막 팔뼈 이런 거 나오고,
근데 CT 촬영이라는 거 하면 뭐 나오는지 알아요? CT 촬영하면은? CT 촬영하면은 그게 일종의 입체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CT 촬영은 이 단층 촬영인데요. 몸을 요렇게 자르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을 내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봐가지고, 아, 이쪽은 어떻고 저쪽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해가지고, X선 한 장 찍으면 평면적으로 여기 뭐 갈비뼈도 있고 여기 등뼈가 아무튼 겹쳐 보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요 부분을 뼈 모양 뭐 기타 약간의 구조물, 조금 밑에 골격이나 구조물들을 쭉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봤다, 뭐 얘기인지 알죠? 화면 한 장에 이렇게 단면들 나오는데 좀 당겨서 봤다 밀어서 봤다 하는 거, 그렇게 할 건데, 그게 전신 X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냥 X선 사진이 빵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X선 사진 찍고 한 것들 이렇게 컴퓨터 조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보겠다라는 것들을 겹쳐놓은 거라서, CT 촬영이라는 것은 X선 사진 여러 번 한 거다라고 해서 똑같은 거다 생각하고, 혹시 얘 이런 게 나와도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외선 있는데, 자외선 X선 다음이죠. 살균 등 해가지고 요거 여러분 음식점 이런 데에서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고 하는 그 컵 이렇게 그 꺼내오고 막 그러는 것 중에 있죠. 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컵 꺼내오고 그 안에서 이제 컵에 묻어있을 병균을 죽이는 살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시광선은 그냥 아무데나 막 쓰고요. 적외선 사진 건조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잘 안 쓰고,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리모컨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요. 아니면은 우리 요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들어갈 때 이렇게 띡 해가지고 측정하는 체온계, 비접촉 체온계에서도 적외선 사용한다, 뭐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파가 서브밀리파, 밀리파, SHF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더 유명한 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뭐예요?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에 마이크로파가 주로 또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기타 전파들도 극초단파, 초단파, 단파, 중파, 장파 이렇게 쭉 나뉘는데, 뭔가 이 통신을 할 때 주로 전파가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본 것들 조금 더 상세하게 오른쪽 부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돼 있는데, 거꾸로 볼게요. 이 순서대로 본 거 거꾸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254쪽에 저기 끝에 가가지고 감마선, 감마레이, X선하고 뭐 별다를 건 없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투과력이 크다. 그래서 뭐 잘못 쓰이면 유전자 변형, 화상, 암 유발 같은 일들도 벌어지기는 하는데,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의료기기에도 쓰이고, 뭐 신선도 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쓰이고, 컨테이너 탐지 이런 데도 쓰이기도 한다. 뭐 그렇고요. 다음이 이제 X선, 렌트겐선이라고도 하는데, 렌트겐이 뭐 이런 거 발견하고 정리해서 그렇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X선은 투과력이 나름 강력해가지고 의료 진단, 공황 검색 뭐 이런 데서도 쓰이고, 회절 결정 구조, 뭐 회절을 영향한 물질 결정 구조 분석 이런 데도 사용된다. 이거 한꺼번에 다 외우면은 너무 많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그 정도는 핵심적으로 외우고 차차 조금씩 더 외워주자 합시다. 다음 자외선 살균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이제 반드시 외워두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차차 무슨 뭐 보석 감정, 범죄 수사, 곰팡이 검출, 위조지폐 감별은 조금 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이해를 해주자. 가시광선 아무데나 막 쓰인다, 뭐 그러고요.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이러한 영역이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쓰여 있는데, 뭐 항공사진 적외선 감지 장치 뭐 이런 것들도 쓰지만, 밑에 무슨 경보기, 자동문, 리모컨, 마우스, 뭐 여기서 마우스는 그 광학 마우스겠죠. 옵티컬 마우스들, 그 볼 안 들어있는 거 어디서나 다 쓰고 있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또 앞으로 넘어오게 되는 건데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 쓰인다. 이게 제일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기타 전파들은 아무튼 간에 뭔가 통신에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차차 외워주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좀 핵심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서 조금 더 비슷한 것들 확장해 나가면서 추가로 외워줍시다. 자, 그래서 전자기파의 종류와 특징이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암기사항 위주거나 용어가 어려워서 한 번 더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 얘기한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는 내용 같이 볼게요. 요쪽까지만 해도 벌써 우리가 좀 내용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자기파라는 거 발생과 관련 용어들 뭐 이런 거 얘기했고 그것들의 분류와 사용법 이러이런 데다가 쓴다라는 것들 정리한 거기 때문에 뭐 설명이 길었을 뿐인 거지 한번 쭉 듣고 이해만 했으면은 문제로서 나올 것들은 아직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드디어 파동의 중첩과 간섭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내용적으로 계산할 것도 있고 약간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은근히 이쪽이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신체 또는 뭐 의료 용도로 쓰이는 신체 검사 장치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X선 촬영, 엑스레이 촬영, CT, MRI 그리고 초음파 검사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얘기한 김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비교하자는 의미에서 할게요. 먼저 X선 촬영, CT 촬영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의 똑같은 거고 원리도 똑같고 X선을 굉장히 여러 번 나눠서 촬영하는 거다. CT 촬영 뭐 여러 번 X선 촬영한 거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뭔가 그런 검사 이런 거 할 때 MRI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 물어봅니다. 엑스레이 촬영하고 CT 촬영 검사 중에서 뭐가 더 비싸겠어요? 내가 이거 촬영해서 검사 좀 받으려고요 그랬을 때 뭐가 더 비싸겠어요? 엄마가 돈 내지 내가 돈 안 내서 잘 몰라요? 당연히 CT 촬영이 더 비싸겠죠. 한 번 찍는 거, 한두 번 찍는 거고 여러 번 찍는 거니까. 근데 CT가 비싸요? MRI가 비싸요? CT 촬영, MRI 촬영 이런 걸로 한다 그랬을 때 뭐가 더 비싸요? MRI가 조금 더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이게 더 많이 비싼데 MRI는 그러면은 어떤 전자기파 활용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MRI는 요거는 이게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당연히 아닐 거고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일단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방사성 물질을 몸 안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게 어떻게 배치되는가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공명 장치인데 자기공명 장치라서 요거는 X선 사용하는 원리하고 아예 좀 궤를 많이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자기파를 사용하느냐 에서는 안 나와요. MRI는 자기 공명 장치, 마그네틱 레저넌스 이용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건 좀 다른 얘기고 초음파 검사라는 것도 들어봤죠. 뭔가 신체 내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는 것 중에 초음파 검사했다라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뭐 상황이 있어요? 뼈 부러지면 보통은 뭐 엑스레이 촬영하고 골절이냐 금이 갔냐 그러는데 초음파 검사한다 라고 하는 거 뭐 할 때 좀 그거 해요. 임신부들이 태아 초음파 검사라는 거 하죠. 그래가지고 뭐 애가 뭐 많이 컸네요 뭐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그럼 초음파 검사라는 거 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이것도 배 속에 있는
태아 상태를 관측하는 거네, 확인하는 거네 싶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전자기파가 아니에요. 이것도 전자기파 아니긴 했는데 전자기파가 아니라 초음파. 전자기파, 뭐 가시광선 뭐 이런 거 말고 음파. 음파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리를 쏘는 건데 인간 귀로는 못 듣는 높은 진동수의 소리를 쏘는 것 뿐인 거다. 그래가지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상당히 다릅니다. X선이나 CT 촬영 같은 것들은 그래도 몸에 너무 많이 쬐면 약간 나쁠 수 있는데 초음파는 그야말로 소리를 내는 원리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태아한테 막 X선 쏘고 CT 여러 번 팍팍 찍고 그러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도 안 위험하겠죠? 여기는 태아가 뭐 시끄러워 뭐 이런 거 말고는 큰 위험은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 요거 섞어가지고 또 문제 낼 수도 있으니까 요거 헷갈리지 말자. 이렇게 할게요. 지금까지는 물결파가 됐든 줄을 흔들었든 소리를 냈든 빛을 내보냈든 한 번 발생한 파동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또는 그것의 성질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뭐 이런 거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어떤 파동이 만들어졌는데 하나 보내고 한 개 더 만들어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이 등장을 한다. 당연히 3개, 4개 파동의 중첩도 만들 수는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개 파동을 만들어서 보내놨더니 얘들이 겹쳐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중첩이라고 합니다. 2개 파동의 겹침 현상을 일단 중첩이라고 하자. 일단은 읽어볼까요? 중첩. 2개 파동이 만나서 모양이나 변이가 변하는 현상. 그래서 합쳐진 현상 자체를 합성파라고도 용어를 얘기를 한다. 자, 그게 일단은 일반적인 중첩이에요. 자, 그래서 파동 2개가 겹쳤을 경우에 말만 들어봐도 중첩됐다 그럼 겹침 느낌 나잖아. 그럴 때 나타나는 원리라는 것에 첫 번째 독립의 원리와 중첩의 원리가 있습니다. 독립의 원리와 중첩의 원리라는 게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면은 파동 하나 만들었을 땐 독립의 원리라는 말을 안 써요. 자, 내가 예를 들면 이쪽에서 파동을 요렇게 생긴 아주 인위적인 네모나게 생긴 파동을 만들어 가지고 오른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파동이 네모난 게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와서 여기까지도 올 거예요. 쭉 지나갈 겁니다. 내가 어떤 매질상에서 줄이라 치고 여기서 내가 뾰족한 파동을 만들어 가지고 줄을 탁 흔들어 가지고 저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뾰족한 파동이 쭉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서로 다른 매질에서 각각의 네모난 뾰족한 파동을 만든 건데 이걸 갖다가 내가 하나의 매질 속에서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네모난 파동을 오른쪽으로 세모난 파동을 왼쪽으로 이렇게 보냈다 치자. 그러면 얘네들이 쭉 가다가 충돌이 일어나겠네. 물체라면 서로 다른 애들이 오다가 충돌이 나면 뿅 튕겨서 갈 텐데 얘들은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이렇게 됩니다. 쭉 가요. 만났어요. 됐어. 쭉 가요. 서로 신경 안 쓴다. 이게 독립의 원리입니다. 어떤 파동이 한 번 발생했으면 나 말고 다른 파동과 충돌을 하더라도 본래의 성질, 파형, 진폭, 진행 방향, 속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쭉 간다. 이거를 독립의 원리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독립의 원리들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오른쪽으로 가던 파동으로서 네모난 애가 여기쯤 왔을 때 왼쪽으로 가던 파동 얘가 여기쯤 와가지고 파동이 2개가 동시에 존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라고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숨어서 각각은 사실은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으며
서로가 교란되지 않는데 이렇게 겹쳤을 때는 이제 중첩의 원리를 써야 돼요. 중첩의 원리. 두 개의 모양을 합치면 된다. 자, 여기는 합쳐질 게 없네요. 여기도 합쳐질 게 없네요. 여기는 이거하고 요거하고 합쳐지면 되네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됐을 두 개 파동이 중첩된 결과 순간적으로 매질 요 부분이 띵뿡 툭툭툭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띠딩 이렇게 되는 모양이 나타난다. 대충 봐도 그럴 것 같죠? 그래야 될 것 같잖아. 이걸 중첩의 원리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읽어보면 자, 파동의 독립성, 독립의 원리 먼저 봅시다. 파동이 중첩되었다가 분리되면 합성파의 모양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기 전의 모양과 방향 그대로 유지하는데 사실은 중첩되는 동안에도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를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그 앞에 중첩의 원리, 두 파동이 서로 중첩될 때는 합쳐진 파동의 변이는 두 파동의 변이의 합이라고 하는데 말은 어려운데 그냥 갖다 치고 그려봐. 그 다음에 더해. 그러면 그게 중첩의 원리를 따라서 합성파의 모습을 그린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중첩의 원리, 독립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파동의 중첩이고요. 간섭이라는 결과,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된다. 자, 간섭, 인터피어런스라 그러는데 파동의 간섭, 두 파동이 이렇게 겹치는 것 자체를 중첩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첩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간섭이 어떤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용어예요. 간섭이란 중첩의 결과를 구분해서 다른 것들을 좀 분류를 나누는 건데 간섭은 크게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으로 나뉘게 된다.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말만 들어도 뭘 것 같아요? 보강 간섭, 두 파동이 겹쳐졌던 얘들이 확 커지는 것. 요걸 보강 간섭이라고 한다. 상쇄 간섭, 상쇄된다, 깎아먹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작아지는 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보여줬었던 네모난 파동, 뾰족한 파동이 만나서 이렇게 된 거, 이거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죠. 상쇄 간섭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여기 네모난 애가 이렇게 있는데 뾰족한 애가 아래로 뾰족한 애가 가다가 만나게 되면 너무 길다. 요게 요쯤 왔을 때 요게 여기쯤 왔을 때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중첩이 안 일어났고 여기도 중첩이 안 일어났고 요거랑 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네. 그랬을 때 이게 작아졌고 이것도 뭐 작아진 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여기가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깎아먹는 게 상쇄 간섭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해봅시다.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렇게 생긴 파동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쪽에서 요렇게 생긴 파동을 만들어 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은 합쳐졌을 때, 중첩이 됐을 때 보강 간섭 되겠어요? 상쇄 간섭 되겠어요? 보강 간섭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 합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렇던 게 아래로 쑥 들어가는 요런 모습이 나타났네 라 그랬을 때 위아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래로인데 푹 꺼졌다. 이거 많이 들어갔네. 상쇄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평형점보다 위든 아래든 더 커지는 식으로 중첩 결과가 나타난 거를 보강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상쇄 간섭, 보강 간섭이다. 얘들아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자, 여기 이번에는 내가 파동을 만들 건데 파동을 이렇게 생긴 파동을 만들었고요. 요렇게 생긴 파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된 상태로 만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여러분 요 상황은 보강 간섭이 일어났어요? 상쇄 간섭이 일어났어요? 중첩이 되긴 됐는데 보강 간섭이 일어났어요? 상쇄 간섭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보니까 요 부분은 이거랑 요거니까 뭔가 뭐 이렇게 되는 보강이 일어난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어떻게 돼? 이거랑 이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것도 깎이고 뭐 요것도 깎이고 뭐 이렇게 돼서 보강과 상쇄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파동 전체가 보강이 일어났다 상쇄가 일어났다라고는 안 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보강 간섭이 일어났고 요 부분은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파동하고 저 파동하고 만나면 보강 간섭 되겠니? 상쇄 간섭 되겠니? 그랬을 때 그건 모르겠고 이 부분 보강 간섭 저 부분 상쇄 간섭이요 라고 해야지 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두 개가 만나는데 요것도 말고 이렇게 될 때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던 게 이렇게 될 때 왼쪽으로 가던 애가 요렇게 될 때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요게 왼쪽으로 가던 파동 이렇게 됐으면은 보강 간섭되는 부분 없이 요 부분이 상쇄 간섭될 것이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요거 약간 이렇게 왔을 때 얘는 요렇게 가 있을 때도 있겠네. 그러면은 이럴 땐 또 상쇄 간섭 부분 없이 요만큼이 보강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얘하고 얘는 보강 간섭 되겠니? 상쇄 간섭 되겠니?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요 부분 보강이 상쇄일 때도 있고 보강 없이 상쇄가 요 부분 상쇄 없이 요 부분이 보강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뭐 제각각이에요. 자, 용어를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요거 오해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255쪽 좀 하단부 쪽에 보강 간섭 위상이 같은 두 파동이 중첩되어 합성파의 진폭이 중첩점보다 커졌을 때 마루와 마루가 만나거나 골과 골이 겹쳐지는 식으로 될 때가 이제 보강 간섭이 된다. 그렇구나 싶고요. 상쇄 간섭 위상이 서로 반대인 두 파동이 중첩돼서 합성파의 진폭이 원래 진폭보다 작아질 때를 얘기를 한다. 특정 파동의 마루와 또 다른 파동의 골이 합쳐져서 소멸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요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들 알아들으면 되겠고 완전 상쇄 간섭된 파동 에너지 뭐 이게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저장이 돼 있기는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이용해서 뭐 악기와 정상파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현재 교과서에서 여기선 지금 설명을 그냥 혹시 몰라서 보충으로 해놓은 거고요. 현재 여러분 쓰는 교과서에서는 악기와 정상파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상파 양끝이 배야 된다, 양끝이 맞아야 된다, 한쪽은 배다, 한쪽은 맞이다 이런 용어가 안 나오고 뭐 어느 정도 공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읽을 거리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교과서에서 잘 안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보충자료 나눠주시면서 이거 얘기를 했으면은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아직 그 얘기가 없다 그러면은 뭐 교과서에 충실하다 그러면 요거는 좀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56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단부에 보강, 상쇄 간섭 조건이라고 나온 거 요 부분 요것만 조금 더 얘기하면 되겠고요. 뭐 기타 이중 슬릿 실험, 얇은 막에 의한 간섭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있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좀 공식과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일단 잠시 쉬었다가 추가 설명하고 이어서 이제 관련 내용들 쭉 문제풀이 하면서 어느 정도 확인하는 식으로 보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